자,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전기를 띤 걸 전하를 띄었다 그래요. 자, 전하의 종류. 플러스와 마이너스. 맞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전하가 있죠. 이걸 우리 송원 쌤은 전하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온이라고 하죠.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끼리의 그래서 인력과 뭐라고 하니? 청력이라고 부르겠죠. 이걸 싸잡아 물리에선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요.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이제 물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고 하는 전전하는요. 그래서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쿨롱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붙여요.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 얘네들 사이의 거리, 당연히 거리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집니다. 그쵸? 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2m 떨어져 있어. 라고 치자. 자, 그럼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요,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할 텐데,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야. 자, 그 당기던 밀던 상관없이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아.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해.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모델은 병신이다. R제곱분의 크크크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죠. R제곱분의 GMM이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고요. 얘는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대입해보면 R이라는 건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2의 제곱분의 크는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상수를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기 때문에 쿨롱 상수, 그리고 전기력을 다른 말로 쿨롱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쿨롱 상수가요 9 곱하기 10의 부승이에요. 엄청 커요. 9 곱하기 10의 부승이에요. 그냥 우리 일로 놀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Q1, Q2라고 하는 각각의 점전화가 띄는 전기적 세기를 4 곱하기 2 이렇게 줬잖아. 그래서 부호 띄고 계산하면 돼. 자, 그랬을 때 날라가, 꺼져, 지워져, 사라져, 보이죠?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18 곱하기 10의 9뉴턴이야.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작용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작용합니다. 이걸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준아, A가 B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구한 거니, 아니면 B가 A를 당기는 힘을 구한 거니? 지금 우리가 구한 이 힘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니? A가 B를 당기는 힘일까? B가 A를 당기는 힘일까? 자, 이 둘의 힘이 같아요? 같아, 달라? 네 생각을 얘기해. 달라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A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되니? B가 A를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되니? B가 A를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 왜? 답은 틀려도 된다. 네 나름의 논리만 있으면 된다. 알겠어? 그게 면접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 답을 얘기하되 논리가 없으면 안 돼. 알겠니? 네 생각은 뭐야? 왜 B가 A를 당기는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논리가 필요해, 준아. 알겠어? 근데 답은요, 둘의 힘이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습니다. 왜? 두 힘의 그래서 관계가 무슨 관계니까? 바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니까 그래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방향만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A가 B를 당기던 B가 A를 당기던 됐죠? 이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반대인 거 보이시죠? 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요. 그 같은 크기의 힘을 구할 때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하시면 그래서 이 힘이 A가 B를 당기는 힘이자 B가 A를 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저 힘으로 내가 전기력을 구했습니다. 알겠어? 납득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 R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쿨롱 상수는 그냥 1로 놉니다. 귀찮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2N 정도의 힘의 크기로 서로 당기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 힘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치자. 되겠어? 네. 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요, 얘네들을요, 붙였다가 떨어질게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면 전기력만 나옵니다. 그때 해드릴 거지만 지금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킨 후에 떨어뜨리면 뭔가 달라질까? 달라질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서로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렇죠.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이고 하나는 20도의 차가운 물인데 얘네들을 접촉시키는 순간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두 개의 온도가 뭐해지니? 같아지는 것처럼 전하량이 다른 아이를 접촉시키면 두 개의 전하는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도 세기도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촉시키는 순간 전하가 움직이는 걸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극으로 같아질까? 얼마로 같아질까? 이거요. Q1과 Q2를 더해서 나누기 반띵한 값으로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Q1은 플러스 4고요. Q2는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반띵 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쿨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촉시킨 후에 얘네들을 제자리로 놓는 순간이요. 얘네들은 각각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으로 극과 세기가 같아집니다. 그럼 꼬맹아, 둘 다 플러스로 작용하니까 이제는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하겠죠. 됐죠? 정신 차려.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생길 거고요. B가 A를 미는 힘이 생길 겁니다. 됐죠?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 더 세? 같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럼 이때 작용하는 청력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F는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원래의 상태로 떨어뜨려 놨으니까 2m요. 2의 제곱분에 쿨롱 상수 1로 놓을 거고요. 각각의 전하량 1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계산하면 2가 아니고 4분의 1로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비해서 전기력이 무려 8분의 1로 줄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일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력을 갑자기 원자 구조 하다가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원자 속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와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한 세트로 있죠. 그렇다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하겠니?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 중에서요 원자핵은 더럽게 무거우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전자는 가벼우니까 됐어.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얘가 끌려와서 여기에 붙어야 영상입니다. 맞죠? 네. 근데 왜 안 끌려와?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말할게요. 태양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 주변에 지구가 있죠. 지구가 태양한테 안 먹히려고 지구가 뭐하고 있죠? 네.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물체는요. 됐죠? 반드시 관섭력이라는 게 생기죠. 네. 실제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물체는 무슨 힘 받아? 무슨 힘 받아?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을 받는데요. 실제로 돌고 있는 물체는 됐죠? 네. 이 알짜 힘과 반대 방향으로 뭘 받는다? 원심력이 생겨요. 이 원심력 때문에 안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돌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있는데 얘가 뱅글뱅글 돌면 그 전기력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원심력이 작용해서 얘는 끌려가지도 됐어. 네, 날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돌 수 있게 된다라고 강자는 생각한 거죠. 됐어. 그래서 전자들은 뱅글뱅글 막 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끌려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궤도 운동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건 아니야 라는 걸 배우겠지만 오비탈에서 그쵸? 네, 근데 우리는 전기 파트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뱅글뱅글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있는데 꼬맹아 여기에 플러스 4쿨롱이라는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하는 전기를 띤 아이가 있어. 근데 내가 A와 B 사이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기억이라는 입자를 둘게. 얘는 플러스 1쿨롱이야. 얘가 받는 전기력이 얼마일까? 기억이 받는 전기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해요. 자, 기억은 누구로부터 전기력을 받니? 기억은 맞아요. A로부터도 전기력을 받고 B로부터도 받아. 근데 잘 봐. A로부터는요. 서로 플러스 플러스니까 A는 기억할 때 미는 힘을 주겠죠. 됐어? A가 작용하는 힘이 이거야. 맞니? 자, B는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기는 힘을 B는 주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너네가 생각한 것처럼 A와 B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됐죠? 근데 두 개가 어떤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 둘을 합한 만큼이 실제로 기억이 받는 전기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됐겠죠? 만약에 기억을 여기다 두지 않고 여기다 둬. 그래 되죠. 여기다 둬도요. 똑같아요. A로부터 전기력 받고 B로부터 받아. 자, 그렇다면 기억은 A로부터 요번에는 같은 극이니까 왼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겠네요. 그쵸? 네, A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B로부터는 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기는 힘을 받겠죠? 됐어.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받는 합력이 되겠죠. 되겠냐?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기억을 여기다 둔다면 그럴 수도 있죠. 기억 플러스 1콜롱을 여기다 둔다고 치자. 저기는 A로부터는 미는 힘을 받으니까 A는 미는 힘 이쪽으로 받아요. B는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힘을 이렇게 받아요. 맞아. 네. 얘도요. 똑같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요. 받는 힘의 방향이 나오겠죠. 알겠어? 자,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건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냥 미리 해봐 준 거야. 미리 해봐 준 거야. 그러면 기억을 어디다가 놓으면 잘 놓으면 A와 B로부터 받은 합력이 0인 곳이 생길 수 있어. 추리해 빨리. 기억을 어느 위치에가 놓으면요. 됐어. 합력이 0인 곳이 만들어줄 수 있어. A보다 왼쪽 됐습니까? 가. 둘의 사이 나. 됐어. B보다 오른쪽 가. 어느 구간에 놓으면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할까? 생각해봐. 머리 막 돌려. 한 번도 안 배운 거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됐어. 추리해보라고요. 안 배운 것들은 틀려도 돼. 그냥 추리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보라고요. 자, 가쪽 손. 자, 한 명. 나쪽 손. 나의 위치일 거다 손. 없어요. 다쪽 손. 너는 왜 손을 그렇게 많이 들어? 중고 안 돼요? 중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거면 세 번 다 드죠. 자, 다쪽 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은 이쪽이고요. 됐어. 서준이는 저쪽이고요. 되겠어. 다행이에요. 답은 여기에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여기 손 안 들어주셔서. 여기는 말이 안 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무조건 더할 거예요. 그쵸? 합력이 0인 곳은 적어도 두 개의 힘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같쪽 아니면 다쪽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은 뭐야? 두 개의 힘이 같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힘이 같으려면 꼬맹아, 센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A쪽 가까이여야 될까? 약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B쪽 가까이여야 될까? 어느 쪽일까? 약한 쪽 가까이에 있어야 그나마 B의 약한 전기력과 됐어? A의 전기력이 같을 수가 있어. 해볼게요. 여기에서요.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라고 하고요.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됐어.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A의 전기력과 B의 전기력의 크기만 같으면 돼. 알겠어? 방향 반대니까. 자, 그럴 거면 생각해봐.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역까지의 거리가 A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분의, 맞아요? 네. 쿨롱 상수 그냥 K라고 놓을게요. 곱하기 A의 전하량 4, 그 다음에 기역의 전하량은 1. 이거예요. 이게 A와 기역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그것과 B와 기역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으면 되겠죠? 요 사이의 거리 B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2 곱하기 1이죠. 같으면 되니까 너네 K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지워진단 말이죠. 자, 그럼 머리 있는 척 하면 되겠니? 분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 네, 2대 1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비율이 2대 1이니 분모의 비율도 몇 대 몇이면 되겠니? 2대 1. 네. A제곱 대 B제곱의 비율이 2대 1이면 되죠. 맞아. 네. 여기가 똑같이 2고 1이면 약분해서 1 되잖아요. 같아지잖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됐죠? 네. A 대 B의 거리 비율은 A제곱 대 B제곱이 2대 1이니까 A 대 B는 얼마? 루트 2대 1만큼 떨어져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꼬맹아, 이거 2대 1이 어디 맞지? 잘 찾아봐. 전화량이 절대 얘네들의 전하량의 비율입니다. 전하량의 비율이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비율이 무조건 루트 B야. 됐어? 루트 2대 1이야. 알겠어? 그러면서 꼬맹아 하나만 외워. 같네. 불변의 식이야. 같네. 선생님이 고3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데요. 같네라고 외우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극이 같을 때는 내부의 합력이 0인 곳이 생겨요.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두 개의 극이 지금 뭡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합력이 0인 곳은 어디에 생겨요? 외부에 생겨요. 알겠어? 그것도 어느 쪽 외부? 센에 가까이, 약한에 가까이. 약한데. 약한에 바깥쪽에 생겨요. 길이 비율은 이거의 루트 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다. 납득하겠냐? 이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1번 추리해. 너네가 가지고 있는 26페이지 1번 추리해봐.
답이 뭘 것 같아요? 4번. 4번. 또 3번. 3번. 또 3번. 3번. 3번이. 아. 또. 저. 자, 답은 3번인데요. 아. 자, 기억 볼게요. 여기에서 보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지문에 답이 있어요. 문제예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림은 대전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띤 물체 PQ가 있다는 거죠. 자, 전기를 띤 물체 두 개를 PQ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O점과 ED점에 고정시켜 놓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띤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를 움직여 본 게 그 A라는 물체를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D에 A라는 물체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했어. 됐죠? 자, 마이너스 D 위치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A라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됐어? 또 A라는 물체를 플러스 D에 있다고 쳤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봤더니요. 그 중에서 네, 마이너스 D에 위치했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D점에 위치를 했더니 이때 A가 안 움직여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합력이 여기다. 네, 정지 상태라는 거고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합력이 0이야 이랬어. 그러면 꼬맹아 이제 빨리 봐. T하고 Q가 전기를 띄었는데 얘네들 바깥쪽에서 합력이 0인 곳이 생겼네? 그럼 얘는 같은 극 반대극? 반대극이야. 알겠어? 그래서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무슨 극?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무슨 극? 플러스. 이렇게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P 가까이네? 누가 더 세기가 약해? P가 약해. Q가 세. 알겠어?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하의 세기는 Q가 훨씬 더 커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 두 개의 극은 반대고 Q의 전하량이 훨씬 더 세야 돼. 자, 근데 우리 봤죠? P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몇 칸? 한 칸. Q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몇 칸? 세 칸이라고. 거리비가 1대 3이야. 전하량비는 1대 9야. 나오지. 아까 했던 거. 됐어? 그러니까 얘의 전하량은 Q고요. 얘의 전하량은 9Q가 돼야 돼.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됐어? 전하량 비의 루트 값이라고 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거리비가 1대 3이니까 전하량 비는 1대 9다. 이게 나와줘야지.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P와 Q의 전하량비가 1대 9인 건 확실. 근데 두 개의 극이 반대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극인지 모르지. 그걸 위해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준 거야. A를 플러스 D에다 놓는다면 됐죠? 얘는 P로부터 Q로부터 힘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밀린대? 오른쪽 플러스 X쪽 방향으로 밀린대. 이걸 줬잖아. 아, 이거.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플러스로 놓는다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하겠니? 밀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뭐 하겠니? 당기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자. 됐어. 자,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당기겠죠. 뿔을 뭐 할까요? 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왼쪽으로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는 플러스 Q의 전하를 띄고요. 자, Q는 마이너스 9Q의 전하를 띄고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수업이요. 지금 전기 파트 지금 배운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수능입니다. 고3 아이들이 푸는 수능 문제야. 그것도 이렇게 1시간 수업하면 다 풀린다고.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볼기 보시면 전하량은 Q가 P의 9배이다 라고 하는 게 됐어. 한꺼번에 나오죠. 두 번째 니은 보시면 A가 플러스 D인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플러스 3D인 지점의 전기력의 크기보다 됐습니까? 큽니까? 라고 했어. 자, 이건 짤 없어. 놓고 계산해야 돼. 플러스 D에 있을 때 A라고 하는 물체가 받는 힘과
3D에다 놨을 때 A라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비교해야죠. 자, A라는 물체를 여기다가 놓을 때도 있고요. 여기다 놓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P와 Q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해볼게요.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P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 D의 제곱분의 그래서 쿨롱 상수에다가 얘 전하량 Q, 얘 전하량은 선생님은 1이라고 주지만 거기는 얼마라고 안 나왔거든요. 그냥 A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이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오른쪽 방향을 저는 플러스라고 할게요. 됐죠? 자, Q로부터도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자, Q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똑같이 D니까 D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자, 얘 전하량은 9Q니까 9Q에다가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시면 돼요. D 제곱분의 10K Q A 이게 전기력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3D에 있을 때는 생각해보라니까 3D로 옮겼다 생각해보세요. A를 여기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P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제곱 얼마입니까? 9D 제곱 분의 되겠어? 쿨롱 상수에다가 Q에다가 A를 곱하면 되고요. 이때 얘가 여기 있을 때는 플러스를 미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네요. 오른쪽. 그쵸? 방향 생각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라지 Q로부터는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당기는 힘을 받겠네요.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떨어져 있는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의 제곱에 쿨롱 상수에다가 그래서 9Q 곱하기 A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통분해야 되네요. 9 됐어? 네, 9, 9, 81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왼쪽 방향이 더 크니까 왼쪽 방향으로 힘받아요. 이 얘기야. 그쵸? 자, 값은 9D 제곱분의 80KQA만큼의 힘받아. 되겠냐? 네. 통분해서 비교하면 여기다 9 곱하니까 얘 90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힘은요. 네. 어디에 있을 때? D에 있을 때가 3D에 있을 때보다 더 센 힘을 받아요. 이해돼? 혹시 빠른 거 있으면 얘기해. 우리 막 천천히 갈 건데요. 대신에 이해합니다. 알겠지? 근데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만 나가고 나는 못 알아듣는 거보다 낫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를 3D인 위치에 놓으면 얘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가니? 아니요. 마이너스 방향이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방향까지도 꼼꼼하게 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서준, 이해했어? 네. 네. 자, 넘길게요. 선생님이요. 이제 학교도 가셨으니까 학교에서 숙제가 나오나? 나오겠네요. 네, 나오긴. 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나오나? 그렇게 되면 그때 얘기해줘요. 숙제를 확 줄여줄 테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학교 숙제 먼저 하셔야 되니까 그때 숙제 줄여드릴 테니까 숙제가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전에 좀 해둡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시험 때 되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숙제 줄여주세요. 그죠?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겁먹지 말고. 다 선배들 그렇게 공부해서 갔어. 자, 해보자. 꼬맹이들 이제 막 힘들다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학교도 가가지고요. 잠잘 시간도 없고요. 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공부해서 좋은 데는 못 갑니다. 선생님 때는 학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대학 가려면 3당 오락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져.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때는. 네. 그래서 자고 싶은 만큼 잘 수는 없어요.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자, 가자. 이제 넘어오시면 32페이지 갑니다. 32페이지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전기 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파트로 가기 위해서 원자의 구조를 했어요. 그럼 화학에서의
어쨌든 원자의 구조를 물리에서 왜 합니까? 자, 시작은 원자 구조인데 둘이 가는 방향이 달라. 화학에서는 보호 배운 다음에 오비탈이라고 하는 현대 원자 모양으로 갑니다. 물리에서는 오비탈 가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뭘로 가냐면 반도체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는 방향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의 구조를 봤는데 원자 속에는 전기를 띤 입자가 있단 말이야. 그 전기를 띤 입자를 이용해서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끔 할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들한테서 전기를 흐르게 할 거야. 근데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고 잘 안 흐르는 물질이 있는 거야. 그죠?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 물질이야 라고 나타내는 걸 전기 전도도라고 해요. 또는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 이게 전기 전도도 또는 전기 전도성. 너네 요번에 기가 2, 3학년? 기가 언제 배웠니? 1학년 때 배운 거 1학년 때 배웠니? 네. 3학년 때는? 배우죠. 배우니? 네. 1학년 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배웠니? 아니요. 네. 그럼 요번에 3학년 내용이네요. 그걸 해드릴게요. 기가를 합시다. 그래서 네, 기가예요. 자,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 그게 전기 전도도라고요. 됐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고체 물질들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 뭐 싸잡아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도체. 그렇죠. 도체. 전류가 제일 안 흐르는 물질. 네. 부도체라고 하면 넌 더럽게 늙은 거야. 요즘은 부도체라고 안 해, 이 새끼들아.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병신들. 절연체 이 새끼들아. 이게 부도체야. 선생님도 맨날 부도체라 그래.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어. 절연체라고 불러. 그래서 늙은 선생님들한테 맨날 배워가지고 부도체라고 들어가지고. 그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안 흐르는데 절연체에 비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뭐라 할까요? 반도체. 그렇죠. 이게 반도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물질을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됐어?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결정하는 건 뭐야? 사실은 물질의 뭐니? 저항. 기억나? 저항이었어.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는 전기 전도도와 반대겠죠.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연체는 저항이 너무 커서 전기가 안 흐르는 거고요. 도체는 저항이 너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죠. 됐죠? 네. 그래서 전기 전도도하고요. 저항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으니까 학교 다니시면 내봐. 저항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었지? 2학년 때 학교를 안 다녔어. 개놈의 새끼 고추 다 잘라버릴 것 같네. 이 새끼들 그냥. 자들 사이에 시그마 결합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4가지 있습니다. 뭘 뽑았습니까? 전류의 세기. 물질 상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뭐? 네. 단면적. 그러네. 단면적 길이 또 4개라니까. 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요. 그래서 첫 번째 써드렸잖아요. 첫 번째 물질의 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저항값이 다르겠죠. 됐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자, 이거에 따라서 물질들의 저항값은 다른데요. 자, 선생님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똑같은 굵기 똑같은 길이로 잘라도 달라요? 네,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놨을 때도 물질마다 저항값이 달라요. 자, 이렇게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물질의 표준 저항값을 우리가 멋진 말로 비저항으로 얘기합니다. 비저항은 기호로 로라고 써요. 네, 우리 그때 배울 때는 이거 밀도였는데 그래서 전기 파트에서는 얘를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됐죠? 로. 됐죠? 그래서 어떤 애는 비저항 값이 0.1인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비저항 값이 0.7인 애가 있어. 누가 더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0.7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을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 값을 비저항이라고 한다. 알겠냐?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이 비저항의 역수한 게 전기 전도도예요.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가가지고요. 물질의 특성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해. 물질의 특성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끓는 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인지 철인지. 맞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끓는 점. 네, 용도는 뭐야? 용해도. 네. 자, 끓는 점, 용해도. 이 개새끼들아, 밀도. 끓는 점 나왔으니까 녹는 점 안 나오니? 끓는 점, 녹는 점 나왔으면 어느 점 안 나오는 거지? 같은 말이잖아. 녹는 점, 어느 점은 같은 거야. 됐어? 네.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밀도, 겉보기 성질. 얘네 정말 이따위로 해라. 아, 이거죠. 집에 가 공부 다시 하세요. 겉보기 성질. 그거 밖에 없니? 아니죠. 그것만 배운 거죠. 네. 그럼 그거 말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없어? 적어요. 비저항, 전기 전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또 배운 거 있죠. 뭐 있습니까? 비열.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다.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 알겠어? 그걸 역수한 게 전기 전도도.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저항값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물질이면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저항값은 똑같아? 다르죠. 됐죠? 여러분들 길이가 얘보다 2배 길어졌어. 저항이 어떻게 되니? 2배 커져요. 왜요? 실제로 저항이라는 건 도선 속에 있는 원자와 뭐 하는 거니? 충돌하는 거지. 근데 길이가 2배 커지면 원자의 개수가 몇 배 많아져? 2배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배 많아져. 알겠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됐죠? 저항값은 커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채연이가 얘기한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쉽게 굵기라고 얘기하는데 멋진 말로는 단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단면적이라고 하는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값은 줄어드는 거고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같은 길이인데 굵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길이는 같은데 굵어졌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됐죠? 얘는요, 실제로 길이는 같으니까 원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잡아 당겨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간격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격을 벌린다. 이게 굵어지는 효과다. 알겠어? 그러니까 충돌할 경우의 수가 많아질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니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네.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하나 더 있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됐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온도를 높여줬을 때 저항값이 커지는 아이가 있고 저항이 줄어드는 아이가 있어. 어떤 애가 그래? 도체는 저항이 커져. 절연체나 반도체는 저항이 작아져. 왜 그러냐면 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체라는 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잖아. 근데 뜨거워질수록 자유전자 개수가 너무 많아져. 자유전자들끼리 충돌해. 됐어? 자유전자가요,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유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네들끼리도 충돌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항값이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반도체나 절연체는요, 뜨거워지면 열도 뭔지 아세요? 열 에너지야. 그 열 에너지가요, 전자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쓰여. 그러니까 부도체나 절연체는요, 부도체나 반도체는 온도를 높이면 자유전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이거 4개구나. 그러면 그거 4개 가지고 저항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데? R은
로 S분의 L입니다. 됐어. 실제로 저항값 이렇게 보여요. 저항값은 비저항에다가 불기분의 길이 이거 하시면 돼요. 됐죠? 불기분의 길이 이거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온도는 없네요? 있어요. 이 비저항이 0도일 때 비저항값, 10도일 때 비저항값, 됐어? 20도일 때 비저항값이 물질마다 다 달라요. 됐어? 온도에 따라 그 온도에 맞는 비저항값 집어넣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물질들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저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도체, 부도체, 절연체가 뭐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물질들은 그래서 원자핵 바깥쪽에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고 껍질에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보면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갖죠. 뭐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가져. 맞아? 그 중에서 액체나 기체는요.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원자와 원자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원자핵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갑니다. 됐어? B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너네 알죠?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네. 서로 밀어내는 반발이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A 원자와 B 원자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자유롭게 움직여. 그게 바로 액체와 기체에서의 원자 구조예요. 맞아?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 고체는 이런 구조를 안 띈다는 얘기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고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체는요. 이게 고체잖아요. 요만큼을 자르면 이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엄청나. 100만 개쯤 들어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점 안에 그 점을 형성하려면 원자가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모여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점 안에 원자가 100만 개쯤 있다는 얘기는 A의 원자 핵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있는데 100만 개의 원자들이요. 한 점 안에 거의 모여 있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라는 원자의 원자 핵이 이렇게 겹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첫 번째 껍질도 겹쳐서 거기에 전자도 겹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실제로 전자는 겹칠 수 있다 없다? 이거 불가능해요. 집에 가서 우리는 전자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자석으로 실험해 보세요. N극과 N극을 붙이려고 해보세요. 근처까지 갖다 댈 수 있죠? 붙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결국 이거 밀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요.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요. 얘네들은 근처에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같은 위치에 두 개가 접촉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A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야 되고 B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껍질의 위치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근처에 가면 밀어버려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첫 번째 껍질이 여러 개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화학 시간에 누구도 했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오비탈 안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자는 한 방 안에 3개도 들어갈 수 없다고요. 겹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를.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들은 같은 위치에 전자들이 겹칠 수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 100만 개의 원자 핵에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 어떻게 됩니까? 이 100만 개의 첫 번째 껍질이요. 겹칠 수는 없으니까 살짝 어긋나요. 살짝 어긋나서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얘네들이 간격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고요. 떠 있어야 된다고요. 겹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요. 연필을 아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요. 겹치지 않게 100만 겹을 그려봐. 그러면 그게 줄이니 띠니 두꺼운 띠로 바뀝니다. 됐어. 그래서 액체나 기체한테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사실은 고체한테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 뭐가 존재한다? 전자 띠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전자 띠라는 게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고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자띠지 전자 껍질이 아니다.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전자띠, 두 번째 전자띠, 세 번째 전자띠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꼬맹아, 선생님이 아까 그렸을 때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에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지. 근데 윗껍질로 갈수록 껍질 사이 간격이 점점 뭐해졌니? 점점 뭐해지니? 좁아지지. 근데 얘가 두꺼워지지? 얘가 이렇게 두꺼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껍질이 뭐하니? 겹쳐요. 보여요? 이렇게 전자 껍질이 겹치어서 전자띠로 존재합니다. 고체들은 이렇게 되는 특이한 현상을 가져. 알겠어? 그래서 고체들은요,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띠의 형태를 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 2개. 두 번째 몇 개? 5개. 8개. 새끼야. 아, 짠. 됐죠? 네. 각각의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전자띠가 돼도 똑같아요. 첫 번째 전자띠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돼. 그럼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됐죠? 자, 두 번째에도 전자가 8개 들어가야 돼. 됐어? 네, 선생님 8개 그리기는 귀찮으니까 3개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치자. 여기에 전자가 2개만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띠까지만 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3개까지 꽉 차 있는 상태도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요, 전자가 들어있는데, 그죠?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 그런다. 원자가 띠 이런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 위에는 전자가 없겠죠? 자, 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나머지 그 위에 있는 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도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가띠, 전도띠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응?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로 건너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흡수. 자, 전자띠에서 전자띠 사이를 건너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 그러면 같은 띠에서 움직일 때는 에너지 흡수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근데 잘 봐. 첫 번째, 가라는 애는요,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옆으로 갈 때 에너지 흡수할 필요 있니 없니? 없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이 새끼들이 바로 뭘까요? 얘가 바로 자유전자. 이게 자유전자예요.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알겠어? 이게 바로 도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는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있는 아이니까 얘가 바로 도체구나. 근데 도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어야 되는 전도띠가요, 붙어서. 그래서 띠와 띠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러면 틈이 있어야 그 틈을 건너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얘는 틈이 없대.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에너지 흡수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이게 도체 구조예요. 그래서 도체는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주로 금속들의 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원자가 띠까지 전자가 꽉 차 있어. 그러면 전자가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거의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조. 됐어?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절연체 또는 반도체입니다. 알겠어? 근데 그러면 절연체하고 반도체는요,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전도띠가 문제야. 그 위에 있는 전도띠로 올라가야 되는데, 됐어?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넓어서요. 됐어? 전자가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됐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에너지를 흡수할 가능성이 제로인 애들. 얘네들이 바로 절연체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반도체는 어떠냐면요, 원자가띠에 전자가 꽉 차 있는 거 맞아. 근데 그 위에 전도띠가 있는데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좁아.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요. 그래서 전자가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아이가 바로 누구다? 반도체다. 이런 겁니다. 됐어. 그럼 반도체는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면 이 자리가 비게 되겠죠. 얘가 이제 올라갔어. 그럼 이 자리 비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니? 얘네들이 뭐가 되니? 얘가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이 자리가 비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뭐가 되니? 자유전자. 그래서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 속에 있는 그래서 물질들이 막 결합을 할 때 이런 구조들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도체도 만들어지고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절연체도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배운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 자, 보면 너네는 뒤로 쑥 넘어와. 뒤로 쑥 넘어오면 43페이지야. 43페이지에 9번 그림 봐봐. 9번 그림. 9번 그림 보이니? 자, 9번 그림에서 가나다가 한 놈은 절연체, 한 놈은 반도체, 한 놈은 도체야. 맞아? 찾아내. 43페이지 9번 그림. 찾아질까? 네. 꼬맹아, 도체가 뭘 것 같아? 나요. 나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네. 절연체는 뭐니? 가죠. 그렇게 넓어야 돼. 맞아. 그렇다면 다가 뭘까? 반도체겠지? 이해돼? 네.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 1번에 밑에 보시면 표로도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전기 전도도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 물질 6개가 있는데 전기 전도도가 큰 애들 2개 묶어봐. 누구랑 누구니? 알루미늄하고 구리요. 얘가 도체입니다. 2개 묶어. 그래서 구리와 알루미늄이 나야. 알겠어? 네. 거꾸로요. 전기 전도도가 그렇게 작은 애 2개 묶어봐. 유리하고요. 고무죠. 얘가 바로 절연체야. 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나머지 저마늄하고 규소가 바로 다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야. 납득하겠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2번의 답. 나르게가 네, 전하를 이동시켜주는 자유전자들을 얘기해요. 나르게 밀도가 나르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뭐가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어야 될 텐데. 자, 다 그랬으니까 다는 누굽니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반도체니까 기억, 절연체 에너지띠 구조다? 아니겠죠. 자, 니은 상온에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모두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되겠어?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맞는 표현이고요. 반도체는 꼬맹아,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랬으니까 전하 나르게가 많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로 니은과 디귿을 맞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42페이지 왼쪽 봐요. 선생님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9번 그림으로 소개했지만 왼쪽 그림 보시면 됐죠? 왼쪽 그림 보시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42페이지 2번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세로축이 뭐니? 비죠? 저항이라고요. 됐어? 자, 그리고 가로축이 뭐니? 온도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는요, 저항이 뭐 해주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는 게 가하고 나고요. 다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 한 놈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입니다. 찾아내. 오. 이해가 되나? 네. 자, 그 중에서 꼬맹아 분명한 거 있죠. 도체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저기 써져 있는 거 안 보여요? 커진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누가 도체니? 다가 도체예요. 그쵸? 그러면 가하고 나는 절연체와 반도체인데 꼬맹아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큰 게 누굽니까? 반도체니 절연체니? 누구의 저항이 더 커야 돼? 반도체. 절연체의 저항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절연체가 누구겠습니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가가 절연체고 나가 반도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여러분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거 찾는 거야. 이해돼? 한 장만 넘겨, 두 장 넘겨. 46페이지 왔어. 46페이지 6번 그림이요. 보이냐? 46페이지 6번 그림 보이냐? 네. 자, 빨리 다 찾아. 자, 했어. 네. 가가 뭐냐? 절연체. 절연체, 나, 도체. 도체, 바, 반도체. A는 도체. 도체, B, 반도체. 반도체, C. 절연체. 그래도 이제 뭔가 배우면 머릿속에 들어가긴 해. 그치? 자, 그러면 이때요. 기억 보시면 가의 전자들이 약간의 에너지만 주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니? 아니요. 얘는 거의 불가능하다니까. 엄청 크네요. 됐죠? 네. 자, 니은 볼게요. A가 나에 해당됩니까? 네. 맞아요. 네. A가 나에 해당된답니다. 자, 지금 상온에서 자유전자 수는 누가 더 많습니까? 반도체. 반도체가 절연체보다 많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됩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라는 게 구별이 된대요. 자,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내용을 배우시는 게 편하니까 넘어갈게요. 50페이지 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할 건데 50페이지에 있는 다이오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봤냐?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 중에 제일 유명한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도체도 배우고 부도체도 배우고 반도체도 배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반도체라는 거야. 우리가 할 거. 알겠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중심이 돼서 배울 거는 반도체라는 물질이에요. 주기표 외웠지? 네. 반도체는 14족으로 만듭니다. 오. 주기율표 중에서 14족에 누구 있었냐? 바로 취소. 네, 규소와 탄소 있죠. 아. 됐어. 그 중에서 우리는 반도체를 14족에 있는 규소로 만듭니다. 됐어. 규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규소를 다른 말로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러죠. 됐죠? 이 규소는 어디서 뽑아내게요? 반도체 만들려면 규소가 필요한데 규소는 바로 석영에서 뽑아내죠. 석영의 문제 산화규소, 규산형 광물. 알겠습니까? 네. 되죠? 자,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자, 14족이야. 체외곽의 전자 몇 개 있냐? 4개. 14족이니까 4개의 체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14족이겠죠. 네. 근데 원래 완벽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체외곽의 전자 몇 개 있어야 되냐? 8개. 8개 있어야 돼. 됐어? 근데 우리의 규소는 체외곽에 전자가 4개밖에 없네. 그러면 불안정하네. 그러면 8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규소들과 뭐 할까요? 무슨 결합할까요? 공유결합. 공유결합합니다. 왜? 비금속이니까. 맞죠? 그래서 또 다른 규소들과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몇 개의 규소와 공유결합할까? 몇 개? 4개의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완벽한 8개의 전자를 만들겠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하얀색의 규소는 완벽해졌지만 옆에 있는 노란색의 규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색의 규소들도 완벽하려면 그 옆에 또 다른 규소들과 각각 4번씩 공유결합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자, 한 번을 했으니까 또 다른 규소, 또 다른 규소, 또 다른 규소하고 4개의 공유결합을 해서 각각 완벽해지려고 해. 자, 그러면 이 공유결합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안 끝나죠?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각각의 규소들이 완벽하기 위해서요. 무한대의 규소들과 계속 공유결합합니다. 알겠어? 이 짓을 우리의 규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다고? 14족에 있는 탄소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무한대의 탄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누굽니까? 다이아몬드죠. 네.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소가 이렇게 무한대의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실리콘이란 말이에요. 됐어?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야. 근데 문제는 얘로 반도체를 만들어서는 못 써. 왜? 얘는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너무나도 순수한 됐어? 반도체야. 됐어? 순수 반도체라서요. 됐죠? 도체에 비해서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당연히 안 흘러요. 됐어? 네, 그럼 나 반도체지만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됐어? 멋진 말. 전기, 전도라고 하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어. 자,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기술학적으로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기술학 쪽에서는 네, 뭐 한다 그러냐면 이걸 도핑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뭐 하고 싶어? 도핑, 펌핑 시키고 싶다고. 알겠어?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능을 도핑을 됐어? 네. 자, 불합법적으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도핑 테스트 하는 거죠. 됐죠? 그 도핑이라는 건 됐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자, 나는 반도체에 전기 전도도를 도핑시키고 싶어. 방법이 뭘까? 이 새끼의 단점을 개선하면 되죠. 너무 순수해. 약간 때를 묻혀주면 돼. 됐어? 네. 그래서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얘를 순수하지 않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여기에 있는 규소 말고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자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순수해서 아이가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니까 순수하지 않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건데 자, 그러면 14족으로만 되어 있던 아이한테 어떤 물질 넣으면 돼?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안 돼요. 자, 뭐 넣어야 되냐면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해야 돼. 14족의 좌우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족을 자, 14족에다가 13족 또는 15족을 넣는데 어떻게 넣어요? 이 새끼 하나를 빼는 거야. 그 자리에 넣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얀색 주소를 뺀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나가면서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여기에 박았던 전자 4개 가지고 나가. 다 없어져. 전자 4개 가지고 나가. 됐어?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내가 13족을 도핑할 건데 그럼 빨리 기억해. 13족 중에서 유명한 거 누구? 알루미늄 넣어볼까? 알루미늄을 넣는다고 치자. 그러면 알루미늄이 걱정 마!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하고 들어와. 됐어? 근데 알루미늄이 들어올 때 이 새끼 13족이야. 최외곽의 전자 몇 개 가져야 돼? 옌병알 3개 가지고. 됐어? 이렇게 4개가 있던 자리에 전자가 빠졌는데 알루미늄이 들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울 테니까. 그거 들었는데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다 채웠다. 병신이야. 됐어? 다 채웠대. 다 채웠냐? 아니죠. 한 자리 못 채웠죠. 이게 신의 한 수야. 여기에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13족이 와서 채우게 되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하나가 생겨서 됐어? 전자들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얘 때문이네요. 얘를 뭐라 불러요? 자, 얘는요. 원래 전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자가 빠지고 나서 빈 구멍이 생긴 거야. 그 빈 구멍을 구멍 공짜 쓴다. 알겠어?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빈 구멍이 생긴 거야. 됐어? 우리는 플러스니까 이걸 뭐라 그러니? 양공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양공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공이 전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납득해?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러면서 이제 영어 가자. 영어. 너네 이제 과거 갈 거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 되겠어? 자, 우리는 마이너스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네거티브. 됐어? 네, 플러스를 뭐라 그럽니까? 포지티브. 그래서 얘를 포지티브형 반도체,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되겠지? 그럼 선생님 15족을 도핑하면 어떻게 돼요? 네, 15족의 대표적인 거 인이잖아. 이거 도핑해보자. 자, 그러면 규소가 있던 자리를 자 비워. 그러면 규소가 빠진 자리를 누굴 채운다고? 2인 15족의 대표적인 2인 채운다고. 그러면 2인 들어가면서 걱정 마! 내가 채워줄게! 그래놓고 이 새끼는 전자 몇 개 가져와? 5개 가져와. 됐어? 5개 들고 와서 꽉 채워줄게! 그래서 5개 채우려고 그래. 자, 그러면 5번째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파울리의 베타 원리 못 들어가 이 새끼야. 되겠어? 그럼 5번째 전자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합니까? 여기 꽉 채우고도 전자가 남으니까 그 위에 전자가 없었던 무슨 띠? 전구띠.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 나머지 자리에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전자가 어떻게 되니? 자유롭게 움직이겠지. 자유전자가 막 생겨나는 거야. P형 반도체를 도핑하면. 알겠어? 네, 15족을 도핑하면.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생겨요. 얘가 바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야.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해. 그래서 아까 그 보기에 양공이나 자유전자의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5족을 도핑하면 도핑할수록 남아도는 자유전자들이 많아지겠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영어로 뭐라 한다고? 네거티브.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형 반도체.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자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N형 반도체가 된 거고요. 13족을 도핑하면 빈 공간인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P형 반도체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수 반도체를 쓰지 않고요. 우리는 13족이나 15족을 도핑한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씁니다. 자, 그럼 선생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따로따로 써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덩어리 안에 한 덩어리 안에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으로 이렇게 도핑합니다. 됐어? 네, 한 덩어리 안에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몇 개 들어있니? 2개가 들어있죠. 자, 영어에서는 둘이 됐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우리 둘 그럼 더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단어가 다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반도체로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가 된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를 3개 넣는 애들까지 있어요. 됐어? PNP 또는 NPN으로 조합합니다. 알겠어? PNP 또는 NPN. 됐어?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3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면 3개는 원래 영어 단어가 뭘까? 트리플. 네, 트리플. 그 트리플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트라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앵글인 겁니다. 맞아. 그래서 반도체 3개 들어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트랜지스터가 된 거야. 트랜. 3개라는 뜻이야.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이제 너희들이 기하 시간에 배울 거야. 기가 시간에 배울 거야. 자, 그래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됐지? 자, 그 중에서 트랜지스터는 물투에서 할 거라서 우리 안 해요. 됐죠? 네, 다이오드만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과거 갈 거니까 집에 있는 전기제품 하나 정도는 이제 분해해서 좀 보셔도 돼요. 네. 아빠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분해해서 보셔도 돼요. 그거는 어차피 한 대 맞고 말면 되지. 자, 이렇게 반도체를 분해해 보시면 그 안에 됐어?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나? 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다리가 2개 달려있는 건 하나는 P형, 하나는 N형, 이 새끼가 다이오드야. 이게 다이오드야. 다리 3개 달린 거 뭐야? 트랜지스터. TFP, 이게 트랜지스터야. 알겠습니까? 네, 이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다이오드는요 반도체인데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회로도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하겠죠? 자, 그랬을 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 준 걸 우리는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는 걸 우리는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전류가 잘 흐를 텐데 어떻게 연결하는 게 순방향이야? 유명한 영어 단어 있죠.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됐어. 어떻게 걸어준다는 얘기야? P풀. 그 유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야. P풀. 이렇게 연결하는 얘기야. P형 반도체 옆에 플러스 극이 오게끔 연결해라. 이게 순방향이다. 알겠습니까? P풀의 구조로 연결해 주셔야 순방향이야. 거꾸로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P형 쪽에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가 뜻일 텐데.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P형 쪽에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를 걸라는 뜻일 텐데 그 중에서 P형 쪽에 플러스를 걸면 원래 P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지? 기억해 빨리! P형 반도체 뭐였어? 플러스의 구멍 뭐야? 양봉 됐어? 자,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양봉이 드글드글 할 텐데 얘가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데 플러스를 걸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미는 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양봉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P형과 N형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우리는 접합면 겁니다. 접합면 쪽으로 양봉이 드글드글 밀려요. 똑같이 자,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걸 건데 N형 반도체에는 뭐가 드글드글 많죠? 그렇죠.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많은데 얘도 청력에 의해서 접합면 쪽으로 자유전자가 밀립니다. 그래서 양봉과 자유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납니다. 알겠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은요 전자가 옆으로 가고 싶어도 옆에도 전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갈 공간이 있어 없어? 없었단 말이죠. 이동을 못했어. 근데 옆에 가니까 전자가 없는 빈 구멍이 뭐가 있어? 양봉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양봉을 타고 아싸! 그러면서 흐르게 되는 거죠.
납득이 되니? 우와. 와! 아는 게 힘이야, 이 새끼야. 됐어. 네. 모르니까 P형 단어도 모르고 N형 단어도 모르니까 되게 어설프고 그 외울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됐어. 원리를 알면 별거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들이 움직일 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간대요? 오케이.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럼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류는 N형,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죠? 네, 실제로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배웠으니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P형 쪽은 전류를 보내는 쪽이야. 됐어? N형 쪽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 알겠어? 그래서 P형과 N형은 이 기호로 만들어냈는데 얘는 어디서 봤지? 이 기호가 뭐냐? 이 기호가 뭐냐? 맞아, 재생 버튼이죠. 한 번 누르면 순방향 전압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일시 정지하죠? 왜? 역방향 전압을 틀어버려서 그래요. 우와, 병신들 모르는 거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려요. 요게 P형 표시고요. 이게 N형 표시예요. 됐습니까? 네, 이게 플레이 버튼이에요. 아, 진짜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요? 콘센트도 안 뺐는데. 됐어? 역방향 탁 틀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신기롭죠? 됐냐? 자. 무식한 새끼들. 자.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P형과 N형을 만들어서 내가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집은요. 어느 쪽이 P형이야? 아니 어느 쪽이 플러스야? 우리 건전지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꼽죠? 네. 설마 과거 대비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못하고 막 꼽는 건 아니죠? 뒤져버린다. 아? 건전지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꼽죠? 네. 그러면 우리 집에 콘센트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꼽아야 되겠죠? 네? 콘센트는 아니죠. 왜요? 그냥 꽂으세요. 왜요? 전압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구분 안 해요? 그럼 왜지? 그 왜지를 설명할게요. 오. 우리 집은요. 주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1초에 70번 바뀝니다. 그러니 뿔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새끼야. 자, 한쪽 방향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뚜렷하게 구분돼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이 전압을 우리가 직류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가 직류 전류인 거죠.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 근데 우리 집은요. 무슨 전압이 걸린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전압이 걸려요. 그 전압을 직류가 아니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교류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류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됐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은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류 전압을 어떻게 그려요? 이걸 태극마크로 그립니다. 이게 교류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네. 교류 전압을 태극마크 표시로 합니다. 진짜 그래요? 네. 야, 물리 선생님한테 물리 배우면서 진짜 그래요를 질문하는 건 무슨 짓이니? 자, 교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니 한 번은 순간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한 번은 순간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매 순간 바뀌는 거예요. 1초에 70번.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류 전압에 의해서 전류도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흐르겠죠. 네. 이렇게 흘러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교류 전류를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됐죠? 우리는 교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한 번은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한 번은 순방향으로 한 번은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우리 집은.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그리는 전류는 이렇습니다. 교류 전류.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이때요. 네가
반도체를 여기다가 걸어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 집이 교류 전압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반도체를 걸었단 말이죠. 됐어. 그럼 꼬매가 짧아. 이거 무슨 형? P형. P형. 여기가 무슨 형? N형. N형.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내가 얘기했죠. P형 반도체 쪽에 무슨 극이 걸릴 때만? 플러스 극이 걸릴 때만 전류가 가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릴 땐 전류가 흐르니 안 흐르니? 안 흐르는 겁니다. 됐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 순방향의 전류가 걸릴 때만 전류가 반도체를 연결하면 흐르고요.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알겠어? 순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만 흐르게 하고요. 역방향이 걸릴 때는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내가 전기세 내는 것 중에 절반은 버리겠다는 얘기야. 반도체를 연결하면. 이 전류는 쓰는데 이 전류는 안 쓰겠다는 거죠. 맞아? 반도체를 연결하면 이렇게 돼. 전력 낭비가 엄청 심하죠. 근데 이거 왜 써요? 그래야 너네가 충전이라는 걸 해. 충전기의 구조 더럽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충전기를 만들겠죠. 됐어? 충전기 구조 더럽게 간단합니다. 금속판 2개만 있으면 충전기야. 와. 이게 충전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꼬매가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속판은 중성인데 중성인 이유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극을 걸면 이쪽에서 여기에 있던 전자를 뺏어서 반대쪽으로 끌고 가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서 전자를 계속 뺏어가니까 얘는 점점 전자를 뺏겨서 뭐가 되고요? 플러스 전하를 뛸 거고요. 그 전자를 반대편에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이게 바로 충전됐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분리시켜도 됐죠?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가 되는 거죠. 이게 충전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충전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충전의 원리야. 그러면 꼬맹아 이 상태로 충전시키면 되잖아요. 좋았어. 그럼 그 상태로 충전을 시켜. 충전기 꼽았어. 여기가 한번 플러스가 됐어. 오케이. 전자 뽑았어. 일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바뀌어. 여기가 플러스 바뀌고. 지금 원상사야. 그럼 돌아오겠죠. 충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물러. 가려고 하는데 다시 물러. 충전이 되겠니? 이게 우리가 쓰는 교류 전류예요. 우리가 쓰는 교류 전류 상태로는 충전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뭘 연결한다? 반도체를 연결한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는 흐를 수 있지만 거꾸로는 못 오게 해야 된다. 됐어? 전자가 끌려가기만 하고 되돌아오지 못하게 해줘야 충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충전도 시키는데 꼬매가 버리는 전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지 아세요? 우리의 삼성이 넘겨. 보여줄게. (63페이지) 내가 63페이지를 복사했나? 63페이지. 없으면 옆에 써놓은 거 봐. 63페이지에 꼬매가 11번 그림 봐. 야, 너무 많이. 맞아요. 63페이지 11번 그림 봐. 11번 그림에 가그림이 우리 칠판에 있는 아이죠. 저렇게 되면 반쪽은 전류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즘은 나그림처럼 반도체를 연결합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만 하고 끝내면 돼요. 반도체가요. 다이아몬드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반도체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새끼 이렇게 이 새끼는 이렇게 잘 따라와. 자, 간다. 여기에서요. 건전지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죠? 태극마크. 교류전압이라고. 되겠어? 그 표시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치자. 이해됐어?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 가야죠.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보여요? 자,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왜? 일로 가면 막히죠. 못 흘러요. 알겠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맞죠? 자, 이쪽으로 갔다가 꼬맹아 내려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일로 갈 수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일로 갑니다. 맞죠? 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따라 그려. 자, 여기 왔어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요. 그러면 얘는요, 선생님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네. 네. 근데 꼬맹아, 병신아, 위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온 쪽으로 들어가. 플러스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 네. 이 짓을 하겠냐? 아니요. 아니죠.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갑니다. 맞냐?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려요. 됐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뭐 있냐?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흐를 때 됐죠? 저항이라는 충전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걸렸다고 치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됐냐? 이제 초록색 간다. 자, 내려온다. 됐죠?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서 전류가 흘러야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가죠? 자, 꼬매가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자, 오른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가면 막히잖아요. 보여? 오케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항해서 전류가 또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전류가 거꾸로 안 흐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타고 갑니다. 일로 왔어? 맞죠?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위아래. 위. 자, 아래로 가면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나온 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안 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4개를 연결해 놓으면요. 됐어. 교류 전압 어느 쪽이 걸려도 전류로 흐릅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흐르냐면 모든 전기 제품에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됐어?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흘렀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는 원래 이런 형태의 교류 전류가 와야 되는데 자, 반도체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집의 전류가 계속 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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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방향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올라가요. 그래서 충전기에 충전이 돼. 알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예요. 이해되겠냐? 하겠냐?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지? 네. 10분만 빨리 끊어드릴 테니까. 자, 쉬었다가요. 생물이에요. 하세요. 그래도 오늘 새로운 단어 뭐 알아듣는 단어들이 좀 있었어. 됐지?